상상해 보셨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은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첫 충돌이 인류 문명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당시 세계의 중심에는 눈부신 문명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소아시아를 아우르며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이 제국의 심장에는 다리우스 1세, 즉 다리우스 대왕이라는 강력한 군주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는 제국의 영광을 더욱 드높이고자 하는 불타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거슬렸던 작은 점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에게의 건너편의 그리스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로 나뉘어 싸움만 일삼는 미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 작은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속주를 자극하고 감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오니아 반란을 지원했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다리우스 대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제국의 황제로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는 이 작은 반항아들을 응징하고 제국의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원정 계획이 단순히 보복을 넘어선 매우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우스는 이 원정을 통해 에게해를 페르시아의 내해로 만들고 서방으로의 제국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왜 그토록 강력한 제국의 황제가 이토록 작은 상대를 상대로 비밀 전쟁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 그리스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제국의 위신을 위해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다리우스 대왕의 성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는 개인의 명예와 제국의 운명을 걸고 이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하려 했던 겁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동양의 거대한 제국과 서양 문명의 맹아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던 그리스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거대한 충돌이었으니까요. 다리우스 대왕은 이 첫 번째 충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감히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세계 최강의 군주가 개인의 자존심과 제국의 미래를 걸고 펼친 이 운명적인 전쟁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숨겨진 이야기와 거대한 반전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인류 문명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전쟁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용기와 운명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5세기 초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했던 제국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당시 페르시아는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부터 서쪽으로는 에게해 연안, 심지어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아우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다양한 문명이 그 거대한 제국의 품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죠. 이 모든 광대한 땅을 다스리던 이가 바로 다리우스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통치하는 군주가 아니었죠. 제국 전역을 잇는 왕의 대로를 정비하고 통일된 화폐 제도를 확립하며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등 탁월한 행정력과 깊은 통찰력으로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히 이 완벽한 제국의 질서에 도전할 만한 세력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제국의 북서쪽 끝, 에게해를 따라 길게 늘어선 이오니아 해안에서 뜻밖의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오니아,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반란이었죠.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봉기한 이 작은 반란 자체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게 그리 큰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본토의 몇몇 도시 국가들이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우스 대왕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마치 미물에 불과한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의 발꿈치를 무는 격으로 비쳤을 겁니다. 제국의 권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단순한 반란 진압을 넘어 감히 제국의 위험에 도전한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복수심에 가까운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 기회를 빌려 아직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미지의 땅 서방, 즉 그리스 본토로 제국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은밀하고도 원대한 야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오랫동안 사냥감을 노리듯 다리우스 대왕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그리스 원정이라는 비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계획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그리스 원정을 위해 육군과 해군을 동시에 동원하는 거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천 척에 달하는 함대가 푸른 에게해를 가로지르고 수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그리스 본토에 상륙할 준비를 갖추는 그야말로 당대 최강대국만이 감당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젝트였죠. 페르시아군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련된 궁수들과 기병대, 그리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정예 보병 부대들은 그 어떤 적도 능히 압도할 만한 막강한 훈련과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반면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저마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갈등에 얽매여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뿔뿔이 흩어진 작은 조약돌처럼 각자의 생존만을 고민하고 있었죠. 페르시아 함대는 먼저 에게해를 건너 여러 섬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그리스 본토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친 파도와 예상치 못한 폭풍우 같은 자연의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험준한 해안선에서 전략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다리우스 대왕의 서방 정복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490년 여름 거대한 페르시아 함대는 아티카 반도의 동쪽 해안 그림 같은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습니다. 드넓은 평원에 수만 명의 페르시아 병사들이 진을 치자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평화롭던 그리스 땅을 순식간에 뒤덮는 듯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작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힘없이 쓸어버리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가장 자신만만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반전을 선사하지 않던가요? 마라톤 평원은 이제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흐름을 영원히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무대가 될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고여 그 운명의 무대가 될 마라톤 평원에는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침묵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수적으로는 압도적인 열세에 놓인 아테네 병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검은 파도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거대한 군대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절망적이라 느껴질 만큼 엄청난 병력 차이였죠. 하지만 아테네는 결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밀티아데스라는 탁월한 지휘관이 있었고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발하면서도 용기 있는 전략을 구상해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보기에 아테네군은 너무나도 적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밀티아데스는 적의 방심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자신들의 주력인 중장보병대, 즉 팔랑크스 진영을 재편성하여 중앙을 의도적으로 얇게 만들고 대신 양쪽 측면을 최대한 두껍게 보강하는 파격적인 전술을 택했습니다. 얼핏 보면 중앙이 쉽게 뚫릴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페르시아군을 더더러 유인하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죠. 페르시아군은 자신들의 수적 우위만을 믿고 이 작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전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고작 몇천 명의 병사들이 수만 명의 대군에 맞서 어떤 저항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을 테고
그리스 병사들의 필사적인 각오 따위는 안중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오만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마침내 아테네군에게 돌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려 페르시아군에게로 향했습니다. 중장 보병들이 그 무거운 갑옷과 방패를 들고 그렇게 긴 거리를 달려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그야말로 무모한 시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가 이글거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죠. 마치 운명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처럼 그들의 함성은 마라톤 평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침내 양측의 전선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전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밀티아데스의 전략대로 아테네군의 중앙은 페르시아군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환호했을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다 라고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아테네군의 중앙을 깊숙이 파고들며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페르시아군이 스스로를 함정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였음을 그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테네군의 강력했던 양쪽 측면 부대가 페르시아군의 약한 측면을 맹렬하게 공격하여 괴멸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거대한 집게발처럼 페르시아군의 좌우를 짓누른 아테네군은 이제 안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으로 파고들었던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군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을 겁니다. 순식간에 자신들이 역으로 포위당한 상황에 직면하자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전열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페르시아군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필사적으로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자신들의 함선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아테네군은 끝까지 추격하며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마라톤 평원은 순식간에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뒤바뀐 혼돈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페르시아군은 이 전투에서 무려 6,000명이 넘는 병력을 잃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테네군의 피해는 고작 200명 남짓에 불과했으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충격적인 패배 소식은 곧바로 다리우스 대왕에게 전해졌을 테고 그는 아마도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과였으니까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도시국가에게 이토록 치명적인 일격을 당했다는 사실은 다리우스의 원대한 비밀 전쟁 계획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균열을 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마라톤 전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서막을 알린 셈이었죠. 그토록 막강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다리우스 대왕의 궁정에는 마라톤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깊은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분노와 함께 크나큰 좌절감에 휩싸였을 텐데요. 감히 일개 도시국가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이토록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에게 마라톤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제국의 위용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서방 확장의 원대한 꿈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와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대왕은 결코 좌절에만 머무를 인물이 아니었죠. 그는 곧바로 복수를 다짐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원정을 다시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의 치욕을 씻어내고 감히 제국에 맞선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전례 없는 대규모 함대와 육군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이글거렸고 제국의 모든 자원은 오직 그리스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는 데 집중되었을 테죠. 그러나 운명은 때로 가장 강력한 왕에게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다리우스 대왕은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벼리던 와중 제국 내부에서 벌어진 반란과 이집트의 동요 등으로 인해 잠시 원정 준비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그리스 원정을 직접 이끌지 못한 채 기원전 486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위대한 야망은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었죠. 마라톤 전투는 비록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의 결정적인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좌절은 다리우스 대왕의 비밀 전쟁 계획의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균열을 만들었고, 이후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대하는 방식과 전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에게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파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 전투는 페르시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는 훗날 아들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더욱 거대한 규모의 원정을 감행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겁니다. 반면 마라톤의 승리는 아테네와 그리스 세계에 비할 바 없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사실은 그리스인들에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죠.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서구 문명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정신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거대한 제국에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훗날 그리스 세계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그야말로 마라톤 전투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힘과 치밀한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순간의 용기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한 지도자의 야망과 그 좌절이 서구 문명의 토대를 다지고 우리가 아는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다리우스 대왕의 비밀 전쟁과 마라톤 전투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전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전략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죠. 마라톤의 승리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으니 거대한 제국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페르시아의 그림자는 또 다른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